사실 논술에는 굉장히 어머님들 카더라가 많습니다. 그 카더라라는 게요. 이 논술로 합격하는 합격자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1등급인 친구도 합격하기가 어려운 게 논술이라더라. 이런 얘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왜 이런 카더라가 계속 떠도는 거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수강생이 9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교들이 전화대 학생이 지금 한 명 빼고 다 전화가 왔는데 정말 목숨 걸고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 중에 309건의 합격생이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 이 합격률이 정말 엄청난 합격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논술 경쟁률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논술 경쟁률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적인 과의 경우에는 최저 통과하고 나서 다 따져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40대 1은 넘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률 중에서 40대 1인데 저희 학생들 중에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합격했다는 거는 굉장히 경이로운 합격률인데요. 이런 합격률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머님들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내 주변에 도저히 논술로는 이제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라는 요런 이게 논술 원래 힘들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요. 첫 번째 최저 기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의대인 경우랑요. 의대가 아닌 경우랑 요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대의 경우에는 조금 또 경쟁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의대의 경우에요. 예를 들면 이게 또 매년 또 경쟁률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의대의 경우에 중앙대학교 의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중앙대학교 의대의 경우에 이제 요 학교가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4합 5등급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중앙대학교 의대의 최저 기준 통과하기 전의 경쟁률. 참고로 어머니들 최저 기준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원서 지원을 언제 하냐면 9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뒤에 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일단 원서 지원하는 때 친구들은 6월 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몇 등급인지도 알고 있고요. 9월 달에도 완벽한 등급은 아니지만 가등급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수능 때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이제 지원을 할 건데요. 실제로 요런 학교들의 경쟁률을 보면은 사실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200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 경쟁률은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는 경쟁률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273대 1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대충 200대 1 정도로 잡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최저 기준을 통과하고 난 다음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 기준을 통과하고 난 다음의 경쟁률. 요 경쟁률이요. 놀랍게도 한 2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학생들의 90%가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과에서 이제 한번 또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중앙대학교 공대를 또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음 보신 경쟁률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기준은 없기 때문에 처음 보신 경쟁률이 그대로 가게 되고 중앙대학교 공대랑 같은 경쟁률을 같은 최저를 가지는 학교가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네 학교가 대략적으로 세개 합이 6등급 정도로 최저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대략적으로 최저는요. 최저 기준 맞추기 전의 경쟁률이 약 6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최저 기준 맞추고 난 다음에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15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논술을 썼는데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사실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한 7, 80% 정도의 친구들이 일반적인 과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요. 90%가 넘는 학생들이 사실은 의대 같은 데에서는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최저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는 얘기를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최저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잖아요. 그거를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논술은 어려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말지. 사실 우리 애는 6개 중에 4개 학교를 최저를 못 맞췄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어머니. 6개 중에 4개를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애는 최저는 됐는데 그냥 논술 시험을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포인트를
포인트가 보이시죠? 최저 기준을 반드시 맞출 수 있는 학교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기준은 반드시 6월이랑 9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저한테 또 제가 이제 1년 동안 애들을 설득을 해요. 1년 동안 애들을 어떤 걸로 설득을 하냐면 6월 달이랑 9월 달에 최저 맞춘 학교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1년 내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9월 달에 항상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6, 9월에는 못 맞췄지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수능에는 맞춰 올 거야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6, 9월에 맞춰 왔어야죠. 그래서 내가 6, 9월에는 못 맞췄지만 열심히 해서 수능에는 맞출 수가 있어요라는 얘기는 6, 9월에 못 맞춘 이상 그거는 어떤 설득에 저기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6, 9월에 맞춰 왔어야지 됩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그래서 일단 6, 9월에 기본적으로 맞춘 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4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이런 점수는 아무런 설득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합격자들 이제 애들이 내신이 얼마이고 수능 등급이 얼마인지 그 정보를 어머님들께 엑셀 파일로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그 파일을 보시면은 빈칸이 뚫려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빈칸 뚫린 친구들을 보시면은요. 죽어도 나의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1등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1등급만 가는 게 논술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 저희 작년에 친구들 중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인 학생들만 합격을 하기는 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의대랑 울산대 의대를 모두 합격한 친구가 수능 수학 등급이 사실 2등급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건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연속으로 2등급이랑 3등급인 학생들이 계속 합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게 지금 1등급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1등급인 친구들 중에서 논술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2, 3등급 혹은 4등급일지라도 논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가감 없는 자료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의 등급이랑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갔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물론 1등급도 있지만 2, 3등급 대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이 논술 전형으로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 최저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자녀분을 제 수업에 보내든 보내지 않으시든 제발 6, 9월에 기준 맞춘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이 20명에 들어가고 우리 아이가 이 15명에 들어갈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은 최저 기준을 맞춰주는데 이 경쟁률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6월이랑 9월 모의고사에 최저 기준 맞춘 학교만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가 내 실력으로 합격을 할 만한 학교와 그리고 과에 지원을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논술 시험은 사실 100점 맞자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논술 모의고사를 저희 반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아이들이 점수를 보면은요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수학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양대학교에 실제 합격 점수를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봅니다. 그랬을 때 논술에서 가장 낮은 과는 생활과학대에 일반적으로 생활과학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 요런 데가 좀 이제 합격선이 많이 낮아요. 그 다음에 가장 합격선이 높은 데는요. 뭐 의대나 뭐 요런 거를 이제 제외하고서는 어차피 올해부터 한양대학교 의대도 없어지기는 했지만요. 논술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과라고 하면은 수학과 수학교육과가 논술에서는 가장 합격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양대학교 경우에 수학과나 수교과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합격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90점 정도는 맞아야지 합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논술에서 절대 쓰지 마셔야 될 과가 바로 수학과랑 수학교육과입니다. 특히 수학 논술만 보는 학교에서는요. 왜냐하면은 한양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어떤 것도 안 봐요. 뭐 내신도 안 보고요. 그리고 뭐 최저 등급도 없고요. 오로지 수학 논술만 봅니다. 심지어 과학 논술도 없어요. 그런데 수학과랑 수교과에 지원한다? 이거
이거는 거의 수학 괴물들이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연대 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서강대학교 수학과는 나머지 과목들이 어느 정도 3합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석이 돼요. 그런데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영어, 국어 바보인데 막 진짜 수학만 미친 듯이 잘하는 괴물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양대학교 90점으로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합격을 하느니 연세대학교 일반과를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기준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식품영양학과입니다. 여기는 같은 시험지로 시험 봤을 때 몇 점대로 합격을 할 것 같으세요? 40점대, 한 40점대 중반 점수로 합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요, 과에 따라서 이 점수들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얘기예요. 시험이 좀 많이 쉽게 나오면은 다 같이 점수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대 중에서 좀 낮은 과, 예를 들면 이제 공대의 낮은 과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공대가 좀 낮아요. 그래서 뭐 자연환경공학과라든지 아니면 건설환경공학과라든지 이런 데가 좀 낮은데, 그럼 이제 환경 들어가는 공대가 한 50점 정도의 점수, 그리고 요거 위쪽에 있는 데가 이제 생명과학과, 예, 요런 대학교 또 생명 들어가는 과가 또 조금 낮습니다. 아니면은 뭐 간호학과 요런 데가 이제 한 60점 정도의 점수. 그리고 일반적인 공대 많은 과들이 한 70점 정도의 점수. 그리고 이제 뭐 그 미래 자동차 공학과라든지 요런 다이아몬드 요 학과들이 한 80점대의 점수. 요런 식으로 이제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한양대학교라면은 어차피 다 비슷하지 않을까란 마인드로 한양대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한 70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실제로 막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데 지원을 해버리면은요, 그거는 오히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의 학과에 합격을 할 수 있을지를 어떻게 정해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애는 수학이 1등급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되지 않을까? 우리 애는 수학이 한 2등급 정도 되니까 제일 낮은 데를 써야 되나? 이게 이제 사실 그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제 제가 두 가지 친구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 친구의 등급과 우리 논술 점수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실게요. 자, 작년 친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친구 지금 등급이 생각보다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6, 9월 모두 3합 6인 학교를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주장은 그거예요. 저한테 이제 9월에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제가 6, 9월에는 최저를 맞추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씩 최저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2등급으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저는 세개 합이 6등급인 학교를 지원을 하겠다면서 지금 6개 중에 4개를 6, 9월 최저를 못 맞춘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6월보다 9월이 더 점수가 올리기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6개 중에 4개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면요. 근데 지금 논술 점수를 좀 보실게요.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 친구 논술 점수인데 거의 최고점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수학은 3등급, 2등급이지만 논술은 거의 의대급으로 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저 없는 연대나 한양대학교는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논술로 너무 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박을 바라시면 안 되세요. 저희 지금 친구들, 학생들 중에서도요, 수학 등급이 3등급인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딜 써야 되냐? 어쨌든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는요, 인서울도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정시로 보내면은. 그러면 어쨌든 이 친구의 최고 지금 제가 설정해 줄 수 있는 거는 2합 5등급 정도는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는 해요. 어쨌든 6월보다는 9월에 조금 더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3합 6인 학교 중에서 여기 중에서 진짜 가고 싶은 2개 정도만 6개 중에는 좀 지원을 하고 나머지 2개를 빼서 2합 5등급인 학교인 경희대학교, 뭐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요런 대학교를 뭐 동국대학교 요런 데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연세대학교 사회환경 시스템공학부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 솔직히 연대급의 논술을 쓰고 있는 친구이고, 그리고 이제 뭐 최저도 없고 그리고 내신도 안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고요. 한양대학교 수학과는 저는 솔직히 조금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한양대학교 수학과급의 논술을 쓰는 학생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 제일 높거든요. 이 친구 솔직히 한양대학교 합격하기만 하면 너무 지금 감사하면서 다녀야 되는 친구인데 굳이 수학과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수학과도.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낮은 공대를 지원해 둔 게 어떻겠니? 요런 지금 컨설팅이 들어간 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친구 지금 수학이 3등급, 2등급이었죠. 다음 친구 한번 보실게요. 이 친구 보시면요, 마음에 상당한 안정이 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등급, 1등급이에요. 그리고 하나밖에 안 틀렸죠. 9월 수학 모의고사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모든 의대 최저까지 다 맞추고 있는 친구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받은 논술 점수 보시겠어요? 아까 그 친구의 그래프랑 비교할 때 등급만으로는 사실 이 친구가 논술을 어느 정도 쓸 친구인지를 정하기는 사실 힘들다는 얘기를 어머님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등급만 갔을 때 너는 무조건 의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의대급의 논술을 쓰고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최저 같은 경우에는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3합 6등급인 학교 중에서 이 친구 지금 수능으로도 굉장히 잘 갈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가 만약에 연세대학교를 쓴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납치의 가능성도 지금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왜냐하면은 수능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전에 있는 학교는 일단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수능 후에 있는 학교들 중에 뭐 서강대학교라든지 요런 식으로 좀 쓴 다음에 수능을 혹시나 망치게 되면은 이제 가서 논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수능을 혹시나 좀 너무 잘 봐버리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봐버리게 되면은 논술 시험 그냥 안 보러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무리 시험을 못 보더라도 이 친구가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이삭이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원서가 남는 친구예요. 그래서 원서가 남아버렸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써볼 수 있는 좀 좋은 카드 중에 하나는 중앙대학교 약대 같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 기준이 되고 그리고 약대 중에서 4합 5회 이런 말도 안 되는 최저를 가지고 있는 약대는 중앙대학교 약대 그리고 그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4합 5등급이 나오면 애들은 의대 쓸 생각을 하지 약대 쓸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써보는 게 좋은 요런 친구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급만으로는 애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지금 논술 성적이 조금 요렇게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요 진한 그래프가 지금 이 친구의 논술 성적이고요. 진한 그래프가 이 친구 논술 성적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대 논술을 쓰고 있는 친구예요. 다만 의대를 쓸 수가 없는 친구죠. 지금 최저 기준 하나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최저 기준이 의대를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술 성적 때문에 이제 사실 의대 쓰는 게 뭐 굳이 쓴다면은 뭐 4하 5등급인 중앙대학교 의대나 중앙대학교 약대 정도를 써보면은 좋은 친구. 그래서 이게 아이들마다요 다 등급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시험 결과를 통해서 얘가 그럼 어쨌든 논술로 가면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이 친구는 지금 뭐 너무 정시 점수가 잘 나와버리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수능보다는 더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논술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정말 수능보다는 말도 안 되는 학교에 좀 합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어머님들께서 논술을 한다고 찾아오시는 시기가 보통 7월 정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그러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학종 컨설팅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학종에서 나오는 학교의 이름이 정말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친구의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최저 기준 맞춘다고 요 최저 기준 맞춘 학교 기준들로 보면은 어떤 학교 정도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셨을 때 생각보다 이 학교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7월에 부랴부랴 찾아오시지만 사실 그때는 조금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9월에 당장 연세대학교 시험이 9월에서 10월 초에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이 있어요. 시립대학교랑 홍익대학교도 이때 같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7월 달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해 봤을 경우에 한 10주 정도의 수업으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너무 짧습니다. 답안지 작성해 볼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술이요. 어쨌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이제 이 최저 그리고 본인이 합격할 만한 학교랑 과에 지원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요 애들이 정말 자기 위치를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은 왠지 나도 한번 쓰면은 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양대학교를 쓴데 그럼 어디를 쓸까?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님들 9월 달에 진짜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6개 학교에 수시를 써야 되는데
와, 어쩜 그렇게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과들도 다 다르고, 도대체 이 과에서는 들어가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과가 높은지 낮은 과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머리 터지는 원서를 6개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뭐 또 취직이 잘 되는 과는 뭐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나와야지 취직이 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써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또 같은 한양대학교니까 뭐 그렇게까지 점수 차이가 나겠어라고 쓰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쓰니까 사실은 저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논술에서.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이 저렇게 한 3명 중에 한 명꼴로 사실 저게 파이널 인원까지 합한 인원이기 때문에 파이널만 들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격률이 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기존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합격률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정보들이 많이 쌓인 친구일수록 조금 더 합격시키기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실제로 정말 어느 정도의 학교를 써서 얘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00% 합격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여긴 힘들겠다라고 하는 학교들 중에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학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최소한 내가 써서 떨어질 원서, 날리는 원서 정도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런 합격률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친구가 이제 들어와서 논술을 열심히 배워서 가져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일단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6, 9월에 제가 이 얘기를 정말 1년 내도록 해도 어머님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9월이 되면은요. 자기 일이 되면은 자꾸 이제 행복회로를 돌려요. 그래서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려면 6, 9월에 같은 이론으로 6, 9월에 맞출 수 있었는데 수능에서만 맞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론이고요. 제가 이제 사실 나이가 조금 어려 보이지만 논술 강사한 지 올해로 12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년의 세월 동안요. 6, 9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에 맞춰온 친구는 거의 손에 꼽아요. 정말 이 많은 친구들 중에 그나마 이제 작년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이제 한 900명 정도였던 거지. 그 전에는 한 1,500명, 1,600명 요렇게 되었었는데요.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6, 9월에 못 맞췄는데 본인이 또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에 그렇게 쓴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찾아서 엄청 후회하는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선생님 진짜 선생님 말이 맞네요. 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2개만 좀 잘 지켜주셔도 최저 기준 일단 무조건 맞출 수 있는 6, 9월에 맞춘 학교만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논술 실력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어도 내가 썼을 때 무조건 떨어질 만한 학교와 떨어질 만한 과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좀 삼아 주시면은 요거 2개만 잘 지켜주셔도 굉장히 좀 경이로운 합격률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낮추기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논술로 가시면은 수능보다는 훨씬 좋게 가십니다. 자, 요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상담이 들어가게 되냐면 9월 모의고사 보셨죠? 그러면 이제 가등급은 가지고 계실 거고 6월 등급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미리 어머님들께 요 표를 작성해 오라고 할 거예요. 요 노란색이 이제 직접 작성하시는 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붙여드리는 거고 내신 몇 등급, 학종 몇 개 쓸 거고 논술 몇 개 쓸 거고 기타 수시 지원 몇 개 하고 과학 논술 수강하고 있는지 여부 요런 거 이제 딱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같이 써오라고 할 거예요. 어떤 학교에 무슨 과에 지원하고 싶은지. 그러면은 사실 요런 상담이요. 절대 한 번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은요. 최저 맞출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쓰고 싶은 데를 먼저 써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담이요. 한 번에 너무 예쁘게 끝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원서를 잘 써? 너 그대로 이대로 지원하면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그 친구처럼 6, 9월에 최저를 못 맞췄는데 네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여기 4개 중에서 그러면은 2개만 네가 진짜 써보고 싶은 학교를 쓰는 걸로 하고 2개는 경희대랑 건국대 아니면은 뭐 세종대 뭐 동국대 요런 데를 써보기로 하자. 요런 친구가 상담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 또 과 너무 다 기계공학과만 써왔어요. 너무 다 높게만 써와서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가능성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좀 과를 낮추자. 요런 식의 상담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이 생기세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는 조금 높아 보인다고 했으니까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낮은 과 리스트도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지 낮은 과 리스트들 중에서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산업공학과 정도는 써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추가적인 궁금증들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담이 진행될 거냐면은 제가 카톡을 계속 열어드릴 거예요. 이 원서 지원하시는
9월 모평 보고 나서 일주일 내내 카톡을 열어드리면은요, 거기에 이제 저한테, 어느 학교 누군데 상담한 거, 제가 아이들과 상담한 그 상담 기록지 찍어서 보내주시고,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는 너무 높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이런 5개 학과를 생각해 봤어요. 뭐 건설환경공학과, 산업공학과, 뭐 다음에 자원환경공학과, 어디 이렇게 5개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 5개 중에서 그러면은 지원할 만한 곳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의 계속해서 피드백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때 상담은요, 전화나 요런 상담은 하지 않고 카톡으로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화를 하면은요, 이거 순서 잡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한 번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원서를요, 한 명 한 명 좀 예쁘게 수정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연세대학교는 좀 낮은 과로, 대기과학과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끝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서강대학교는 최저 맞출 수 있는데, 여기 중에서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네가 쓰고 싶은 학교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봐. 그러면 얘가 몇 군데 써요. 냈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럼 거기 말고 여기를 써보자. 이런 식으로요. 한 학교 한 과마다 조금 원서를 진짜 좀 합격을 할 만한 곳으로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떨어지는 게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예쁜 원서 지원이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높은 합격률로 합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런 식으로 한 학교 잡아보셔야 되는데 실제로요. 정말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 논술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은 특히 이런 설명회나 이런 데 어머님들께서 참여 안 하신 이런 설명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뭐 한양대학교 뭐 남자라면 기계공학과 막 이러면서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대다수예요. 기계공학과가 취업이 잘 된대, 화공과가 취업이 잘 된대, 저는 전자공학과가 취업이 잘 된대 이러면서 그냥 질러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다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어머님.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미적을 선택했을 겁니다. 수리논술은 사실상 미적 선택한 친구들에게 조금 유리해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미적 확통 기하를 선택하게 한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과 친구들이 미적을 선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적이 한 7, 80%의 비율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작년 포입니다. 아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한 학교들도 많아서요. 작년 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거로 이제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머님들께서 관심 있는 학교일수록 지금 사실은 확통 미적 기하가 다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에. 논술 시험 범위에는 거의 확통 미적 기하가 다 들어간다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 인서울 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빠지게 됩니다. 기하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인서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좀 빠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서울권에서도 기하까지는 좀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고 뭐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뭐 미적분까지만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럼 기하랑 확통을 수능 강의를 하나를 좀 더 들어야 되나요? 저는 그거는 완전 반대예요. 왜냐하면은요. 너무 시간 대비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에 잘 나오는 부분과 논술에 잘 나오는 부분이 아예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제 확통에서 뭐 이항분포에서 X가 뭐 이항분포를 따라갈 때 걔네들의 평균과 분산 같은 거를 구하는 거에서 이제 이 수능에서는 그냥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는 식만 알아가지고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지만 논술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수능 강의를 들으셔도 어차피 논술에서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은 이렇게 돼요. 1월 달에서 2월 달 이제 좀 지나갔죠. 이때는 이제 미적 중심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서 4월 여기에서는 이제 기하 개념 진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제 미적을 같이 나가게 돼요. 자, 지금 기하 문제 출제되는 양상을 보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기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얘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과정 내에서 그러면 끝내 나중에 풀어내는 거는 결국은 심화미적분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늘도 아이들한테 이제 직접 수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사실 이제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문제를 보면 아 진짜 이게 기하 내용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데 알아야 되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끝내는 미적으로 풀어내는 거구나. 요거는 이제 사실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뭐 기하에서만 나오고 미적에서만 나오고 이러지는 않고요. 둘이 좀 짬뽕된 형태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해 놓고 나서 이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사실 삼각함수의 적분법이거든요. 치환적분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미적을 제대로 알아야지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기하 개념을요, 아예 이제 그 기하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하 개념과 미적 수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실전 기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업이 이제 3월 달에서부터 4월 달까지는 이제 좀 기하를 좀 아예 안 배운 친구들도 좀 제대로 좀 배워보자. 예, 요게 좀 수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은 2차 곡선을 수업을 나간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한 주 수업했고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다시 수업을 하는데 이따가 수업에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기하 개념으로 지난주에는 배웠으니까 요번 주에는 그런 데서 나온 실전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답안지도 작성을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5월에서 6월에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확통 개념이 같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다가 이제 미적 그리고 기하 수업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요. 수능에서 확통을 배우고 온다고 해서 얘가 그러면 확통을 잘하냐? 절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과정 자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수능도 그래요. 기하도 마찬가지고 기하도 이제 수능에서는 기하 어떤 뭐 2차 곡선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라면은 논술에서는 이 곡선이 어떤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지까지 본인이 다 유도해서 곡선 자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걸로 이제 논술이 기본적으로 더 개념에 가까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이 곡선 자체를 네가 유도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데 이제 논술이고요. 이미 주어져 있는 2차 곡선을 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는 게 수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도 지금 거의 뭐 다시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이 어쨌든 수능에서는 나오지 그렇게 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배우고 있고 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은 사실 한번 끝내고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미적은 제가 기본 개념은 일단 1, 2월 달에 다 끝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적 문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확통 개념의 미적의 기하가 같이 들어가는 스케줄 그러면은 이제 7월에서 8월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계속 개념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미적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전 기출 문제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당장 9월 달에 9월 말부터 이제 파이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뭐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10월 달에 정규 수업 계속 진행되고 나서 11월 달에 잠깐 휴강하고 아이들 수능 보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파이널 수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치동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치 시대인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파이널 수업은 수능 끝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업 스케줄이 1시, 4시, 4시, 7시, 7시, 10시 이런 스케줄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보통 이제 밥 먹고 학교 끝나고 학교를 이제 보통 한 12시, 11시 반 이 정도에 끝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밥 먹고 바로 대치로 넘어와서 이제 저는 이제 1시, 4시, 4시, 7시, 7시, 10시로 수업을 하지만 그 중에 한 2개 정도 듣고 집에 가는 그런 스케줄로 월화수목금으로 보통 파이널이 진행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이 기하나 확통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인강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강을 들으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논술 와서 다시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듣는 시간에 차라리 과탐 같은 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차라리 최저를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는 데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사실 논술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합격자들 지금 아까 그 명단 나눠드린 그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일주일에 논술을 몇 시간 정도 어떤 식으로 복습을 따로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복습을 했다고 해요. 요 3시간 어떻게 활용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1시간 정도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증명 공부하는 데 많이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2시간 정도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복습하는 데 좀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요 증명 공부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논술에는 기본적으로 증명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식을 증명해야 되고, 근데 이게 사실 교과서 증명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렇게 높은 학교들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고요. 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증명을요, 아예 160가지의 문제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 시험을 지금 아이들이 치면서 가고 있는데 1월부터 2월까지는 이 증명 숙제를 일주일에 20문제씩 하는 걸로 8주간 해서 일단 한 바퀴 다 도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정말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사실 외워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숙제만 해왔을 뿐이지 사실 외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요 160문제를 이제 일주일에 12문제씩 지금은 쪽지 시험으로 모든 문제를 다 시험 보면서 가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외우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외우게 하면서 가고 있고, 그럼 이제 어떤 어머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요것만 하면은 수리논술에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요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증명이 160문제. 요런 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12문제 외우는데 1시간, 혹은 뭐 20문제 숙제하는데 1시간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고, 그리고 2시간 복습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 쓴 손답안지를 직접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교재로 나가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아이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칠판 필기 따라가다가 수업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필기는 내가 다 미리 해줄 테니까 일단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그런데 반드시 다시 써봐야 된다. 내 필기를 그대로 베끼는 것만 해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다시 써보라고 하는데, 일단 합격한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진짜로 내 어떤 등급을 넘어서 합격하고 싶으시다면은 실력 정석 미적분 2를 푸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 미적분 2랜다. 미적분을 푸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시키고 싶은데 못 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제가 의대반 수업에서는 정말 의대 갈 아이들만 모아놓은 그런 수업에서는 1년에 한 3번씩은 풀리고 있고요. 참고로 요거는 앞에서 강사가 풀어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은, 그래서 따로 찾아오는 친구들한테는 여기까지 좀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로 선생님 저는 지금 뭐 수학도 1등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학 공부도 좀 좋아하고 어떻게든 논술로 진짜 뭐 좋은 대학교를 가보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뭐를 더 하면 좋을까요? 복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증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실력 정성 미적분을 너가 사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인강 같은 거를 보지 말고 네가 풀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친구들 중에 그런 저 풀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요. 학원 선생님이 앞에서 풀어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별로 소용이 없고 본인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답안지 보고 이해하는 것도 선생님이 이해시켜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막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직접 해보셔야지 되고요. 예, 요런 식으로 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사실 좀 합격자들은 대부분 저렇게 좀 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논술은요,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그 두 친구 예를 좀 보시면은 어떤 한 친구의 성적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으면은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막 어떤 시험에서는 너무 크게 잘 보고 어떤 시험에서는 뭐 너무 못 보고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논술은 로또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좀 버리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수능 등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술 실력 안에서 가장 높게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을 찾아서 원서를 써야 되는 게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요, 이 강의를 좀 오래 들은 친구일수록 좀 낮은 등급인데 높은 과를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왜 그러냐면은요, 논술 문제가 사실 계속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요, 2014학년도 한양대학교 문제랑 2015학년도 과학기술대학교 문제랑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문제가 셋이 똑같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어디에서부터 온 문제냐면은요, 옛날 본고사에서부터 내려온 문제예요. 그 본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 보면은요, 이제
경시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출제하는 이 친구의 수학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유명하고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좀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내려와서 논술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실력 정석 미적분 책에 옛날 본고사 문제들이 진짜 많은데 그 문제가 지금도 논술에 진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오죽하면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진짜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복습을 한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는 못 풀었는데 이거 복습해서 풀었는데 진짜 이 문제가 나왔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가장 억울한 친구는 이제 복습 안 하는 친구들이죠.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분명히 똑같은 문제 나왔는데 심지어 강의 시간에 이 문제를 해준 지도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억울한 친구들이라서 저는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투자해서 내가 만약에 수능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저 정도는 솔직히 충분히 해둘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남학생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우리 애가 너무 뭐 좀 이렇게 뭐 계산도 여기저기 하고 뭐 이렇게 뭐 답안지를 잘 못 쓴다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결국은 문제가 안 풀려서 이제 합격을 못하는 거지 답안지 작성은 한 3, 4주 정도만 해도 답안지 작성을 못해서 이 친구가 갈 대학을 못 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글씨 못 써서 걱정이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 이제까지 글씨를 못 써서 걱정이라고 한 친구 중에 정말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저희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에서 논술 답안지를 잘 작성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 거에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문제가 안 풀려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답안지 작성법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어떤 새롭게 어떤 문자를 갖다 쓰면 그 문자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이제 사실 답안지 작성은 한 3, 4주만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셔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논술이라는 게 절대 로또가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제발 합격할 수 있을 만한 그 등급을 맞출 수 있을 만한 과에 내가 쓸 수 있는 실력의 논술이 되는 과에 지원을 하시면은 굉장히 합격률을 많이 높여줄 수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과학 논술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 솔직히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과학논술 한 7월부터는 준비를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시험 보는 연세대학교 지원하시는 9월, 10월에 이렇게 연세대학교 지원하시는 분들도 7월부터는 좀 과학논술을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지원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 지원을 안 하는데 어 저기 이제 수능 후에 있는 2차 수시만 지원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얘기하시면 과학 선생님들이 많이 싫어하시겠지만 솔직히 9월 달에 진짜 지원하는 학교 봐서 그 학교가 과학 논술 포함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연세대학교 지원할 친구들은 7월부터 과학 논술 같이 시작해 주시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지원 안 하는데 2차 수시만 지원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진짜 과학 논술 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때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논술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신은 기본적으로 5등급 내에 들어가 있다면은 거의 1등급이랑 차이 없이 점수 안 깎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6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원서 쓰실 때 제가 6등급 이상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리스트를 또 따로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5등급까지 이 친구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실제 제가 자꾸 중앙대학교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중앙대학교가 조금 저기로 환산하기가 좋습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논술, 내신이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어쨌든 의대도 가지고 있고 약대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공대 논술도 보면서 최저 기준도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를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해주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예제로 들어드리기가 좀 쉬워요. 보시면은요. 1등이 10점 만점인데 7등까지 0.4점 깎입니다. 이 얘기는요. 1등급이
100점 만점에서 시작하면은 7등급은 99.6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8등급까지 안 깎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8등급도 어차피 98점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저런 류의 저런 내신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에서는 사실상 내신은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 5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정말 모든 학교에서 문제가 없고요. 6등급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약간 몇 개 학교가 좀 빠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상담하셔서 정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사실 출결도요. 열흘 이상 빠져도 4점 깎이네요. 뭐 저런 출결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봉사활동도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좀 같이 드렸고요. 자료를. 첨삭은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 대학교 석박사 과정까지 다 진행하신 분께서 지금 따로 첨삭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면선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요 봉투 논술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 번씩 보실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려고 만드는 성적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미적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요 정도의 논술을 쓰네. 미적에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쉽게 나왔을 때는 얘는 요 정도의 논술을 쓰네. 기하에서 나왔을 때는 요 정도를 쓰네. 요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제가 사실 이 아이를 판단하고 9월 달에 그러면 얘는 한양대학교를 지원한다면 요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겠다. 연세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안 되겠다. 요런 거를 판단하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실제, 왜냐면 어머니도 보셔도요, 솔직히 이게 뭐 얘가 뭐 이 정도의 점수를 받겠는데 뭐 얼마나 잘한 건지, 요 정도의 점수를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요 자료도 같이 드리기는 해요. 어디냐면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자료를 좀 같이 드리냐면은요. 요거 한번 시험 보셨을 때, 아니 이럴 수가, 제 자료가 어디로 갔죠? 요거. 예, 이 합격자, 요 시험을, 똑같은 시험을 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대로 어느 정도의 학교와 과를 갔는지 요거를 좀 같이 드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만약에 어떤 시험에서 44점 정도를 맞았다.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44점이라고 하면요. 어머님들도 많이 좌절하시고 애들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험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 요 시험으로 의대 합격한 친구들은 요 시험에서 최저 75점에서부터 93점까지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8점에서부터 68점까지의 점수가 있었는데 30점대는 주로 낮은 과를 합격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60점대를 맞은 친구들이 공대 좋은 과를 합격한 저기가 많았네요. 근데 애들은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면은 너무 진짜 낮은 점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 선배들이 받은 점수를 보면은 60점대로 공대 좋은 과까지 실제로 연세대학교까지 갔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좀 드리거든요. 보시면은요, 점수 편차가 엄청납니다. 연세대학교도 뭐 28점에서부터 68점까지 가고 있고요. 요런 점수 편차가 엄청난데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요. 실제 시험에서도 같은 학교를 갔는데 과별로 점수 편차가 정말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자료를 좀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3점에서부터 38점까지, 이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렵기는 했거든요. 그럼 13점에서 38점까지 지금 합격을 했는데 10점대에서는 별로 합격자가 없고 20점대에서 30점대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점대 점수를 받았다면 경희대학교는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종류의 판단을 하는데 조금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수표를 좀 같이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아이들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성적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9월 달에 얘가 시험이 좀 쉽게 나왔을 때는 요 정도로 좀 썼네.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요 정도로 쓰는 친구이면은 시험이 좀 요새 어렵게 나오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낮은 대로 써야 되겠다. 오히려 중앙대학교는 지가 원하는 데 써도 상관없겠다. 뭐 요런 거를 판단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이 들어가고 이 친구의 좀 합격을 할 만한 과에 좀 같이 원서를 진짜 하나하나 다 봐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좀 좋은 설명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기하랑 확통을 도저히 배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하랑 확통이 출제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사실 쓸만한 학교가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쓸만한 학교들을 다 모아보셔도요. 또 학교 시험도 엄청 많이 겹쳐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친구들이 기하랑 확통이요. 이게 어머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지난주에 이제 목동시대인제에서 들었던 친구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저기 감사 인사 좀 드리려고 왔대요. 6개 학교 중에 논술로 2개를 합격을 했는데 진짜 내가 쓴 게 이 정도도 없는 게 합격을 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라는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애들 진짜 잘하지 않습니다. 애들 막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무 잘해서 합격을 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똑같이 못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놈이 합격을 하는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 기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만 확통이 안 돼 있는 것 같지만요. 다 똑같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파이널에 정말 작년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대치시대인지에서 파이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 파이널 수업을 하는데 아니 선생님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하가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하 개념을 안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라는 얘기를요. 이화여대 시험 보기 3일 전에 컴플레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파이널 전까지는 반드시 파이널에는 진짜 실전 기출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아무리 좀 힘겹더라도 그래도 남들 할 때 좀 같이 해서 이렇게 좀 기하에 대한 내용도 배우고 많이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개념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래도 좀 정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파이널에 와서 기하 개념 왜 안 해주세요? 이런 친구들도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지금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끼리 얘기할 때는 또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저한테 올 땐 정말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되어 있고, 이런 거를 되게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보면은요, 다들 걱정이라고 하시지만, 다들 똑같습니다, 보면은. 다 잘 안 되어 있어요.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도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집단에서 얘기하거나, 친구들 집단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존심을 조금 어느 정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애만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아이들이 미적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월 달에 제가 하기는 했지만 애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념 수업과 실전 기출, 그 개념에 관한 실전 기출은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이제 여기 뒤에도 좀 적어 놓기는 했는데, 요거 이제 작년 거예요. 올해 기준이 아니라 올해 거는 발표도 안 한 학교가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연락망, 조교들이랑 같이 쓰는 연락망이 있어요. 여기로 저희가 이제 거의 전화는 받지 못하고요. 문자로 이제 설명해 들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하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사안에 따라서 제가 전화로 답변 드리거나 혹은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생각보다 이 학원 강사들이요. 어머님들의 도움의 손길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너무 기본적인 거를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강사를 좀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거를 해도 되는가 해서 또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강사들이 다 그럴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절대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거에 대한 질문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기본적인 건데 네이버를 막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자니 뭐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다른 정보만 나오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어머니도 계셨어요. 1차 수시와 2차 수시의 차이가 뭔가요? 네,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강사가 나 이런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항상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강사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모르면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논술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학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몇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학교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요. 그거는 학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강사가 뭐든지 나한테 물어봐라. 나 논술도 알고 학종도 알고 수능도 알고 다 안다라고 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거는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논술 하나만 아는데도 1년 내내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 관련 과목 강사한테 이렇게 항상 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그 아이가 실제로 수업을 듣고 있든 안 듣고 있든 상관없어요. 항상 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면은 그거를 뿌리칠 강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학원 강사들이라면은. 예,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들께서 아는 정보가 많아야지
사실 아이들도 한 걸음 더 좀 높은 학교에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어머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좀 요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 저 너무 교장 선생님 같이 끝낼 듯 하면서 안 끝내죠, 어머니. 그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애들도 보면은요, 맨날 질문하는 놈만 질문을 해요. 내가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가서 선생님이 귀찮아지는 않을지. 귀찮죠. 하지만 반면에 반갑고 얘 잘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져오는 친구들은요, 한 번이라도 기억에 남고 뇌리에 남고, 그리고 얘가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얘 상황을 좀 알게 되면서 그렇게 좀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는 친구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런 풀이는 어때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정말 잘 가요. 강사가 귀찮아해서 뭐 대답을 안 해줄 거야, 뭐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뭐 조금이라도 뭔가 있을 때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적극적인 분들이 결국은 더 잘 가십니다. 예, 그렇게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 예, 예. 네네. 네네. 네네네. 네. 네네. 예예. 네네네네. 네네. 네네. 과학논술이요? 어머니 지금 거의요, 전멸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대치 시대인재가 가장 이제 큰 학원이고, 그리고 거기서 개강이 안 되면 거의 개강이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애들이 없어요. 듣겠다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좀 추천드리는 게, 과학 논술이 만약에 이게 학림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원이 모여야지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계동에서도 이제 사실 제일 큰 학원이 학림학원이잖아요. 여기서 개강 안 되면 거의 개강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또 과학누술이요, 또 하필이면 과목도 다 나눠져 있는 바람에 오히려 또 애들이 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만약에 진짜로 연세대학교를 지원할 생각이 있는 친구이다라고 한다면은 7월부터는 이제 하다못해 인강이라 좀, 만약에 개강이 안 된다면 인강이라도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도 개강이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좀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애들 진짜 준비 안 하는구나.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지원한 학교에 기출 과학 논술이라도 좀 써보면서, 그거를 인강이라도 좀 듣게 해야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게요, 문제예요. 과학 논술이 너무 개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애들이 준비를 안 합니다. 네네.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대치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치동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연세대학교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수금 수학 수업을 하면은 과학 선생님이 화목 수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시대인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당에 있는 친구들, 중계에 있는 친구들, 목동에 있는 친구들, 대치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대치동에 와서 수업 월화수목금 쫙 듣고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밥 먹고 대치동 내려와서 수업을 뭐 월수금 수학 듣고 화목 과학 듣고,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시험 보러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5일 전체 다 수업하는 기준으로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애 같은 경우에는 앞에 2시간 수학 수업, 그리고 2시간 뒤에 과학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이 수학 수업, 화목이 과학 수업으로 그렇게 좀 과학 선생님이랑 시간 맞춰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질문 한 분만 더 받도록 할게요. 네, 네, 네네, 네네.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애들이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직접 배운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아 2차 곡선이에요. 그럼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 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뭐 얘네들의 어떤 길이를 구해낸다든지 아니면 뭐 넓이를 구해낸다든지 이런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논술에서는 일반적으로 2차 곡선이 이제 출제가 될 때 정의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2차 곡선이 유도가 되는지부터가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정답을
문제를 유추한다기보다는 수능 문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아예 처음에 유도하는 과정까지도 정의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어야지,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 단순히 공식만 암기해서도 문제가 좀 잘 풀린다고 하면은 논술은 공식만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나오는 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런 증명 공부 같은 거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내가 교과 과정에서 좀 구멍이 났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다라는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애들이 저 과정, 저 증명하는 과정이요. 사실 이 교과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질문할 거 정리하셔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사안에 따라서 전화 드리거나 혹은 문자로, 카톡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때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만약에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거라면은, 요거는 저는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의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될 거예요. 라는 그런 답변이라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항상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희였습니다.